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추가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 생각한다며 윤석열 독재 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통학버스,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학원가는 일단 2주간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할 가격을 억누르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난방비 문제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늘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계기로 영업시간을 줄인 지 1년 6개월 만인데 금융노조는 은행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달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YTN 취재팀이 오늘 오전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를 돌아봤는데요.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도 하차한 승객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동차에 탑승한 뒤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타기 전이나 내린 뒤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 전동차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어느덧 습관처럼 됐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는데요. 일부 학원가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해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소속 학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2주 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내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7,416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10,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1,000여 명, 2주 전보다는 6,000여 명 줄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210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02명, 사망자는 3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가 현재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감소세가 둔화하거나 증가세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고위험군 1,420만 명 가운데 면역을 가진 사람은 830만 명에 그쳐 40% 정도가 면역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안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고위험군의 계량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지만 고위험군은 여전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제2의 독감이 된다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60세 이상은 1,000명 중에 3명이 돌아가십니다. 오늘 기준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약 1,420만 명 중, 그 중에 한 1,400만여 명은 60세 이상이고 나머지 인구는 60세 미만의 고위험군입니다. 그 중에 면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 8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고위험군 중에 약 40%는
면역이 없습니다. 전 국민 5,100만 명을 계산했을 때 추정을 해보면 면역을 가지신 분이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60%인 3천만 명이 언제든지 사실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그분이 감염의 전파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량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량 백신 60세 이상은 그냥 맞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직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곳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과 의료기관 및 약국,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보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기차, 여객선과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에 탑승 중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탑승 중이 아니라면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선 실내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과 약국입니다. 병원의 경우 1인 병실을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됩니다. 다만 1인 병실의 경우에도 보호자를 비롯해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약국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노인 요양병원과 같은 장기 요양기관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역시 일부만 완화됩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유지됩니다. 대부분 시설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방역당국은 사업주 등 경영자들의 자체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기업의 실내나 통근버스 그리고 학원가는 당분간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해제되면 거의 3년간 지속해왔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종료되는 건데 중국 내 감염 상황 등 변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3년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해제할지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 27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개최한 WHO는 국제사회 대응 역량과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을 토대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WHO 안팎에선 여전히 코로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중국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감염과 사망자 통계가 불분명한 것도 WHO를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We continue to ask China for more rapid, regular, reliable data o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as well as more comprehensive real-time viral sequencing.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세도 간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 아직도 많은 나라는 치료제와 백신이 부족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가 결정되면 WHO는 다음 분기 국제보건긴급위원회 회의에서 해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일본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5월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34%는 이 같은 방역 완화 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5단계로 나눈 감염병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관리해온
코로나19를 5월부터 독감과 같은 최하 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特段の事情が生じない限り、5月8日から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から外し、5類感染症とする方針を確認いたしました。 비슷한 기간 실시된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TV 도쿄의 여론조사에서도 64%가 방역 완화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절반 이하인 30%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에 힘입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인기는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와 TV 도쿄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3.4%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서는 65%가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해 정부 방침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국장급 협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놓은 만큼 일본 측이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관련해서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난 이후 2주 만입니다. 한일 양국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장급 협의를 열어왔는데 최근엔 더 빈번하게 만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에 큰 가닥은 잡았고 미세 조정만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놓고 이에 대한 여론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수렴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한일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무라야마 다마 등을 계승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경단련 차원에서의 기금 참여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도리어 가해자인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이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표명한 만큼 일본 측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외교부는 또 일제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전달할 예정인데 강제동원 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난방비 급등 논란 속에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진 3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59.8%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에서 41.1%를 찍은 이후 4주 연속 40%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여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8.6%, 더불어민주당은 2.1%포인트 오른 45.4%로 집계돼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조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대통령실은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고 금감원에서 고발 수사되지도 않았다며 반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건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 중심으로 통일하는 게 상식 아니겠냐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흡수 통일론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흡수통일론이랑 비슷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눠보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궤를 같이 한 부분이고 그러나 그것이 흡수통일은 아닙니다. 흡수통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체제가 다른 사회가 통일을 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건 지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얘기인데 통일은 저희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 국민들의 의사, 그게 뭐 국민투표가 됐건 뭐가 됐건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한 자유통일, 이 평화적인 통일 그렇게 되겠죠. 이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 1심 결과와 관련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군내 방송을 통해 항소로 결과를 바로잡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교원 노동조합의 복직 요구는 공적인 민원이었는데 사적인 민원이라고 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급등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한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의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합니다. 또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 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 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직무와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해 정착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무급 도입 기관은 재작년 말 기준 35곳으로 내년까지 100곳, 오는 2027년까지는 200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인상하고 경영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 증가한 39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9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33조 2천억 원 늘었고 고용 증가 영향 등으로 소득세는 14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다음 달 5일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이번 주 집중 추모 기간을 갖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통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 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꼭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조사기구를 통해 이번 참사의 의문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밝혀내어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이런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당연히 책임졌어야 할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외치려 합니다. 이미 유가족들이 받았어야 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이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자신이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민주당 당헌 80조를 둘러싸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헌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판단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공당의 그 당헌 당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에요. 단순히 우리끼리만 내부적으로 지키는 내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외부에 내거는 공표된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서 저를 무효화시킬 건지를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끼리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뭐 이것이 마치 적용되면 무조건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것처럼 예. 뭐 할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당의 안전장치로 있는 시스템으로 이걸 인식하고 알겠습니다.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주말 대규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현역 의원 수십 명과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수천 명이 모였는데 경쟁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이걸 깎아내렸습니다. 김 의원 역시 발목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무려 8,000명이 모여서 김기현에 대한 응원을 보여주셨다. 김기현이가 되면 내년 총선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죠. 비판을 위한 비판도 한두 번이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후보를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본인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비판을 위한 비판, 발목 잡기만 계속한다 그러면 결코 성공적인 모습으로 당에 안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기현 의원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 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조경태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당 선관위 제지가 아니고 이 조사에 들어가야 되지요. 네. 이게 당규 34조를 위반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당규 34조에는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나 경상도에서 부천에 행사하는데 거기까지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얼굴 내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버스가 동원됐다면요. 제가 듣기에는 서울에서도 뭐 동원됐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경기도 부천의 행사에 명색이 전당대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다 버스 대절해서 만약에 그게 왔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가 6년 만에 진행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은 경기도 본청과 직속기관, 도사나 공공기관 등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가 대상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원 직원들이 경기도청을 방문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에 본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기간이 지난 2018년부터로 정해짐에 따라 이번 감사는 전임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전장현을 만나면 지하철 시위의 모순을 지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2일 전장현 면담과 관련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장현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측 없이 손실을 보는 시민들이 약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YTN은 인천에 있는 지역 농협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조합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사내에서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인면권을 쥔 조합장 홍모 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용기 내 알렸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과하겠다던 조합장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고 오히려 사내에선 자신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전화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숨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맞다고 하고 한숨을 쉬시다가 저한테 회사 계속 다닐 거냐고 본점에서 물어봤다고 하더라. 특히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모두가 많이 취한 상태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선처해달라는 게 탄원서의 골자입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조합장이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정말 한 게 아니라 조합장이 시킨 거다 이렇게 제가 본인이 이제 친한 직원한테 전달받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점장은 탄원에 참여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합장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데요. 그거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합장 홍 씨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지점장이 조직을 위해 벌인 일 같다고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놓은 건 아니고 또 그렇겠죠. 뭐 조직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홍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합장 자격을 박탈할 수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홍 씨가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조합장 힘에 의해서 이것도 무마되는 사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고 결국 자신들이 고소한 조합장과 함께 일해야 하는 직원들의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주택 60채가 소실됐습니다. 이런 재해가 반복되면서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과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판자촌 구룡마을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집터엔 까만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화마가 마을을 덮치며 주택 60채가 타버린 겁니다. 설 연휴 전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이 얼기설기 지어진 판잣집 등 화재에 취약한 환경 속에 이곳 마을에선 지난 10년 동안 4차례 큰 불이 났습니다. 문 열고 나오니까 우리 앞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나온 것만도 감사하고. 5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구룡마을은 겨울철 화재뿐만 아니라 여름철엔 수해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비닐이나 합판으로 지어진 낡은 집이 많고 배수로 등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재해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도 지난 2011년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공영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내주는 대가로 지자체가 제시한 임대주택을 받을 수는 없다며 아파트 분양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한 달 지나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고 또 임대주택에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나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할 때 이주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구룡마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려면 1989년 이전에 지어졌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장부나 서류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물은 원래 거주자가 소유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분양 방식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마친다는 목표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 결국 구룡마을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각종 재해가 벌어질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현실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2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연준이 3월에도 0.25%포인트를 인상해서 기준금리 상단을 5%로 만든 뒤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연 뒤 우리 시간으로 다음 달 2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현재의 4.5%에서 4.75%로 높아집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또 연준이 3월에 한 번 더 0.25%포인트를 인상해 기준금리 상단을 5.0%로 높인 후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축 국면에서 연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는 5.1%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향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신호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연준이 올해 봄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그간의 금리 인상이 미국 노동 수요와 소비,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둔화시켰는지 가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도 금리 인상 일시 중단을 시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2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또 그간의 누적적인 금리 인상 여파를 평가하는 동안 경제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한 직후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금리를 결정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19 확산했던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이 같은 영업시간 복원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 측은 환영하고 있고 노조 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4.25에서 4.55%인 일반형과 연 4.15%에서 4.45%인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신혼가구 등 우대금리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연 3.25에서 3.55%까지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여건이 없습니다. 주택 가격 상한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모레 새벽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심야 할증 확대에다 최근 난방비 급등까지 맞물려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1,000원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택시에 이어 8년 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월 인상을 목표로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형화해서 전력의 18%를 저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리튬 기반 ESS가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리튬이 아닌 비전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HD 현대사나 전력기기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신남원 변전소에 공급하는 336메가와트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남은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ES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 인프라입니다. 운영사는 전력이 쌀 때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얻고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45조 원을 투입해 26기가와트,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8% 규모로 ESS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던 만큼 세계 ESS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지난 2년간 리튬 기반 ESS에서 10차례나 화재가 발생하며 관련 산업이 침체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배터리에서 일부 파편이 양극판에 접착되어 있는 것과 배터리 분리막에서 리튬 석출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저희는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나트륨 황 기반과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전지, 압축 공기 저장 장치, 열 저장 장치 등 화재 위험이 낮은 4가지 형태의 비리튬, 비전지 방식의 장주기, 대용량 ESS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장주기, 대용량 ESS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와 호남의 전력 개통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석탄 발전소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오는 31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29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8대 노조는 31일 2차 총파업과 연금 개혁 반대 집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현행 62세인 청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발하는 노동계는 지난 19일 1차 총파업 당시 프랑스 전국 200여 곳에서 열린 집회에 정부 추산 110만 명, 노동계 추산 200만 명이 참가했는데 2차 총파업에서는 참가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를 평화로 이끌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일요일 아침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의 한 아파트가 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곳이지만 여전히 툭하면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часа назад прилетел град в эту квартиру. Один сюда, второй вот туда. Девушка здесь в квартире умерла на месте. 이번 공습으로 아파트와 병원, 학교 등이 부서졌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전황을 놓고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군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 민간용병단 와그너 그룹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지 시간 28일 격전지인 도네츠크 지역 블라우다트네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우다트네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퇴각 사실을 공식 인정한 솔레다르의 외곽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블라우다트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면서 도네츠크 지역 내 다른 13개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함과 무능함이 3차 세계대전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Through weakness and incompetence, Joe Biden has brought us to the brink of World War III. We're at the brink of World War III, just in case anybody doesn't know it. As president, I will bring back peace through strength.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24시간 안에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국내 복귀를 시도한 안현수, 빅토르 안이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성남시는 빅토르 안과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이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와 면접을 통해 여러 요소를 판단했으며 빙상계 여론과 언론 보도를 통한 시각도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빅토르 안은 러시아 귀화 뒤 소치 동계올림픽 3관왕에 올랐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중국 대표팀 코치를 맡았습니다. 고려시대 불상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놓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 관음보살상 얘기입니다.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틀 뒤에 열리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금동관음 보살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압수한 이 불상에 대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은 부석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강제 집행 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은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불상 진위 논란도 있었는데 검찰이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이라는 문화재청 보고서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본 관음사도 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관음사는 창설자인 일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1520년대에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951년 관음사가 종교법인이 돼 불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뀐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소유자가 일정 기간 문제없이 물건을 보유할 때 인정되는 점유 취득 권리를 내세운 겁니다. 長きにわたって、観音寺が、檀家の心の拠り所として、長く大切に守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ね。 반면 부석사 측은 외구였던 종관 스님의 선대가 1378년 서산 지역을 침탈해
불상을 약탈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 이전과 같은 사찰이라서 점유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장 논란은 끝났지만 여전히 부석사와 관음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수백 년 동안 일본 대마도에 있었던 불상이 이제는 부석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북 포항시 호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와 부딪힌 뒤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승용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파가 물러나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당분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감기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와 삼척, 울산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